여야가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 예산으로 11조 7천억 원을 합의했다. 팬데믹 선언이 된 코로나19,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재정 지원 방법과 사용선 어디일까?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위기를 정부가 어떻게 넘길지 집중 분석해본다. 네, 특집 힘내라 경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 경제 요건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주 또 한 주 동안 준비된 코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경제 상황은 얼마만큼 안 좋아졌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카드들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지금 정부가 내놓아야 될 카드들도 많고요. 정부에 기댈 수 있는 중소형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들, 업체들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뭐 우선 추경 편성은 했죠. 그렇죠. 네. 뭐 그거는 뭐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고 하기엔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조금 디테일을 말씀드리면요. 추경 규모가 11조 7, 그러니까 이제 12조 좀 모자라는데 전체적인 좀 규모는 뭐 그늘이질 않고요. 그 내부를 좀 손질해가지고 그 세입 경쟁의 일부를 갖다가 세출로 좀 돌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직격탄을 맞은 이제 업종이 있고, 그다음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좀 재원 배분을 더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다가 1조 정도를 추가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배정이 됐을 텐데 그거를 1조를 더 추가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격탄을 맞은 데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유통이나 그다음에 여행 이런 네. 쪽인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그 재원을 다시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은 그 11.7조 이거 규모는 건드리지 않고 그 구조를 좀 바꿔서 세입 경정에 쓸 거를 갖다가 세출로 돌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네, 네네.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합의 변하지는 안에 않고요. 네네. 변하지가 않았다. 네네.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산업을 좀 굳이 골라보자면 모든 업종이 속해 있겠지만 항공, 여행 업종의 경우에는 타격이 엄청 큽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항공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또 국가가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에 대해 휴직 수당을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불가피해 보여요. 네. 예전에 뭐 이거 말고도 기억하시죠? 9.11 테러. 그때 뭐 비행기 탔어요? 다 못 탔죠. 미국에 좀 한정되지만. 그래갖고 미국의 항공사 거의 이제 도산 지경이니까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인건비를 보조했어요. 이제 비슷한 건데 우리도 보면 이제 일단 이동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네. 여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이쪽이 이제 글쎄요, 뭐 초토화된다고 하면은 좀 과장일까요? 이제 그렇게까지 좀 피해를 봤는데 그쪽에 대해서 구제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추경이라는 게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돌발적인,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 편성하지 못한 거를 사후에 보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뭐 직격탄을 맞은 쪽에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뭐 천연재해, 예를 들어서 태풍 같은 거는 잠깐만 지나가면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뭐 소위 이제 전염병이기 때문에 오래 가요, 오래 가.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고 뭐 좋은 비유는 아닌데, 태풍이 이제 몰아치면 복구를 하잖아요, 복구요. 네. 복구 수요가 있는데, 이거는 복구 수요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요. 벌써 지금 이제, 뭐 금년 뭐 한 1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됐으면 한 2달 이상 된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 태풍이 몰아치는 거에 비견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좀 따르는데 앞으로도 보면은 꽤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뭐 3개월 뭐 이상 계속해서 비가 온다, 바람 분다 생각하면은 크게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와 달리 이 전염성의 어떤 이제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이제 팬데믹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재해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지구력을 갖고 우리가 좀 견뎌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 위생이 좀 철저하게 이렇게 좀 하시면은 극복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재난기본소득이에요.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이 재난기본소득이 무엇인가요? 지금 재난기본소득은 지금 구상이고요. 네.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뭐 좀 여쭤보신 대로 재난기본소득이죠. 재난에 우리가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난이 되면은 돈을 못 벌잖아요. 네, 따라서 그렇죠. 지출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피해를 받았다 생각하고 국가가 이제
이제 조치로서 일정한 이전 소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재난 기본 소득인데 지금 이게 추경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앞으로 검토는 할지 모르겠는데 네. 발빠른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거기 이제 가능성 소규모. 큰가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1차 좀 추경했잖아요. 네. 그런데 2차 추경이 이제 불가피한 게 지금 설명드린 대로 1차 추경에서 원래는 이제 세금이 안 걷혔으니까 세금이 이제 모자라는 걸 대비해서 세입 추경을 할때 편성했는데 그거를 세출로 돌렸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족해서 메꿀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 거예요, 보면요. 그리고 앞으로 세금이 거치겠어요? 안 거치죠? 그러면 이제 세금이 더 모자랄 테니까 아마 세금이 부족한 거를 메워주는 세입 측면에서의 추경 편성을 아마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기술적으로요. 네. 예, 그때쯤 되면은 다시 논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재난소득은 사실은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이렇게 초점 맞추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행하고 뭐 관광이 거의 뭐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뭐 계신 뭐 종업원들, 뭐 이해관계자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대출하거나 또는 이제 국가에서 보조하고 그런 건 좋은데 뭐 관계 없는 그런 쪽도 있어요. 예, 약간의 뭐 피해는 받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재난 기본소득을 준다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계산해 보면요.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를 생각하면요. 네. 우리가 5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50조가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리고 좀 미국도 뭐 한 $1,000 정도를 이제 푼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약간 소득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부유층은 아니고 그 어떤 선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긴급 방출을 하는 건데 그래서 네. 어느 나라라고 이거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기본소득을 주는 나라는 없어요. 그건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스위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위스는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런데 거기가 연방제예요. 우리나라 한 4분의 아니 우리나라보다 한 40%쯤 되겠죠. 스위스 작은데 거기가 이제 연방이니까 이제 뭐 투표를 했는데 국민 투표를 했는데 네.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스위스 사람들이 그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왜 내 삶을 갖다 국가에 의존하냐. 네, 그래갖고 이거는 기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위스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기초 소비에 해당되는 어떤 소득을 갖다 주는 건데 네. 그걸 그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물론 이번에는 이제 재난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뭐 같은 얘기 반복이 되는데 하여튼 뭔가 하여튼 피해를 본 쪽에 구제하는 건 마땅하지만은 재난 피해하고 무관한 소수 사람들한테까지도 네. 기본소득을 주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네네. 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조가 그런데 네네. 이제는 금리 인하도 그리 달갑게 이걸로 되겠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이더라고요. 과연 금리 인하로 인한 실물 경제가 부양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네. 금리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이미 보면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2019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얼마였지? 2.0%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미 체력이 많이 고갈됐어요. 네. 거기에 덮친 격으로 우한 바이러스, 우한 쇼크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풀어서 뭐 어떻게 뭐 나쁘진 않겠죠. 그리고 또 정부로서도 할 건 해야 되니까 금리를 풀긴 푸는데 금리를 풀어서 위기 극복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0.5%를 내렸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1.25예요. 따라서 금리가 높아서 뭐 투자가 안 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 뭐 경기 진작에 뭐 마이너스는 없겠지만은 네. 이것 때문에 뭐 실물 경기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봐주고 또 하나 조심할 거는 저금리가 되면은 좀 유동성이 많아지거든요. 이것이 혹시 또 좀 잠깐만 시중에 부동자금을 늘리는 어떤 원천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고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네. 이번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내수위기 극복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교수님의 의견 좀 간단하게 글쎄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요술방망이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이걸 버티면요.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우한 바이러스예요. 네. 예전에 유럽에서 패스트가 있었죠. 그죠? 유럽 인구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3분의 1 줄고 나서 유럽의 르네상스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큰 재앙이 오면은 세계 경제 질서가 많이 재편이 돼요. 그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잘 타면 좋겠어요. 요번에 보면은 웬만한 어떤 그런 좀 공급 초과 이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조정도 저절로 된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포스트 우한 바이러스를 생각하자.
그런데 정부가 뭐 이렇게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서도 도움되겠지만은 그보다도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좀 떨어진 투자 심리 이런 이제 사기 진작을 위한 어떤 메시지랄까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동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